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인류가 이토록 과학을 발전시켜온 이면에는 굶주림,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질병과 노화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5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일부 과학기술자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아직 먼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오늘 과학톡은 질병과 노화, 죽음까지도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로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곧 AI라고 하는 또 단어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은 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빅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라고는 안 하거든요. 즉 데이터가 이끌어가는 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빅데이터일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이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빅데이터만이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서 가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도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데이터 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빅데이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과학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 있어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어 순위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과학 발전을 이루어온 데는 빅데이터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달에 착륙선을 보낸 일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선을 쏴가지고 화성의 궤도를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충돌에 강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 많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중요한 그 방정식을 만들고 중요한 실험 몇 가지를 하고 그리고 실험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므로써 지금까지 잘 살아왔단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빅데이터만이 세계상을 구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막 발전을 하면서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이기고 병원에 가면은 그 IBM 왓슨이 사람 암을 막 진단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AI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리고 막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막 충격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분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AI가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의료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AI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좋은 것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판정하는 법 분야의 AI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피부병 아니면 체외 검사에서 현미경을 막 확대해서 볼 때 사람이 판정하는 거하고 AI가 판정하는 것이 비교해 봤을 때 A가 좀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의학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 유전체가 해독되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질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그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빅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예측됨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미리
조심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우리 생활 습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빅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빅데이터 문제가 그렇게 표준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는 이게 표준화돼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데이터, 뭐 빅데이터가 됐던 스몰 데이터가 됐던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요. 의료 현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임상병리학과나 영상의학과에서 이미 전문가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어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아주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의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유전체 검사를 해서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을 사전에 해버렸단 말이죠. 이처럼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것들이 이미 의료 현장에서 왓슨도 마찬가지고요.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의료 현장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첨단 의료하면 저에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먹거리는 이제 의료와 빅데이터와 AI와 제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제조업까지 들어서 의료기기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분야의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 분야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잘하는 게 어딘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네, 되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플러스 의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핵심인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의학용 영상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직장인들이 대대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메이저급의 의료 회사들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기기에 한국에서 발생되는 저 좋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좀 심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강해지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분야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빅데이터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당뇨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당뇨병 환자가 공복 시에 100이면 정상 좋은 거고요. 120, 30이면은 요주의 인물이 되고 공복 시에 200이 넘거나 이러면 당장 입원하거나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A병원에 있는 혈당계로 재봤더니 102가 나왔어요. B병원에 갔더니 거의 98로 책정합니다. 뭐 병원에서 혈당을 이 정도 틀리는 거는 절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쪽에서는 계속 이만큼 높여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병원에서는 계속 줄여서 측정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 만든 그 데이터를 합쳤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는 두 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분명히 해서 각각의 병원들이 얼마만큼 측정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장비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합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합에 따라서 사실은 의료 패러다임도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사람이 사람을 측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가 사람을 진단하고 전략을 짜는데 아이디어를 지금 주고 있는 편이죠. 재밌게도 많은 그 환자들이 선생님들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AI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신뢰가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AI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커제를 이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병원에 있는 이 AI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똑똑할 거라고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허상이 지금 약간 있는 편이고요. 그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의료 패러다임 쪽으로 보자면은 치료에서 예방과 진단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진단과 그 사전 예방에서는 지금 굉장히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발전함으로써 사전에 아프기 전에 미리 약을 먹게 한다든가 쇼크가 오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방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 수명 또 보다 좋은 삶의 질 그리고 의학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패러다임 이야기하면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의사가 경험해가지고 직관적으로 그러면 이런 약을 먹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빅데이터에 어떻게 하든 패턴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근거 기반의 의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거 기반의 의학은 복잡한 게 아니고 환자가 있다면 나이라든지 병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하고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낫는 케이스를 갖다가 뭔가를 찾으면 어떤 환자가 다시 오면 그 분류 중에 어디에 가는가 판단하고 가장 잘 나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IBM의 닥터 왓슨도 그렇고 다 그런 근거 기반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게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AI에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알고리즘 베이스로 갈 거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밀의학, 프리시전 메디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개인 맞춤형도 되고 여러 가지 갈 거라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미스하게 되는 거죠.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늦게 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서 보면 한 5% 정도의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안 먹고 있다 그러고요. 5% 정도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게 해가지고 돈과 몸도 좀 상하게 되는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을 옆에서 이제 기계가 AI가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발병이 안 되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게 된다면 나중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진단하고 진료하는데 쓰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그리고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의료가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전부터도 저희가 사실은 과학기술과 의료의 결합은 계속 있어왔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멸균법이나 아니면 마취제, 엑스레이, 수혈법, 그리고 항생제 이런 5가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근세 한 1800년 50년대 중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발생된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거든요. 마취제가 없기 전까지 어떻게 사람을 수술을 했냐면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심한 고통이 오는 경우는 뒤에서 머리를 팍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수술했습니다. 그때는 마취의사의 기술은 뇌 손상이 안 된 상태로 잘 기절시키기 이런 사람들이 마취 의사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멸균법이 알아내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수술하는데 고기를 많이 이제 해부해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칼이 잘 드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면도사들이 외과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그 칼에 균이 묻어 있는 줄도 몰랐고 동물 털이 있는 걸 가지고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외과 속 수술을 하게 되면 생존율이 50%밖에 안 됐대요. 엑스선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엑스선을 발견한 렌트겐 여사람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신데요. 과학자가 과학적 사실을 발견해서 스스로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발견한 이후에 그거를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자기 와이프의 손을 찍어서 반지가 이만큼 있는 사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됐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찍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초상화처럼 걸어놓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X선이 암도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항생제는 유명한 그 플레밍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푸른 곰팡이. 근데 뭐 혹자에 의하면은 뭐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 뭐 샤레이드에 앉아가지고 알게 됐다 그러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공부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실 노력의 결실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이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해냈죠.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재미나게도 그 5개의 발견들은 의사가 하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다 미생물 학자라든가 물리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기술을 나중에 의료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줬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제가 하나 재미난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에 있어서의 전체 대학교 수가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의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학교에 의공학과를 더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더 이상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융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산부인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심장도 있고 공학도 많아요. 기계공학, 뭐 전자공학, 재료공학.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융합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4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다음에 또 좀 더 발전된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융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질병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정밀 의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정밀 의료 전의 개념이 개인 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인 의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이죠. 즉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전생의 주기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고 몇 살 때 어떤 병이 걸렸고 그리고 그때 어떤 약을 먹었더니 얼마만큼 만에 나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을 하면 나중에 후대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약을 줄 때도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개념이 정밀의료입니다. 정밀의료는 영어로는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자 형태별로 사람을 그룹핑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최적의 약과 처방을 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의학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사람의 형태를 4개의 상으로 나눠서 그 상에 맞는 사람들한테 약을 처방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은 이제서야 이제 서양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유전자 형태별로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그룹 안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한테 약을 A그룹은 1.5개를 먹으니까 좋고 B그룹은 2.3개를 먹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프리시즌 메디슨입니다. 하나 재미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먹는 그 약이 콩탁 6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콩탁. 네. 성인 1인이 식사 후에 먹는 알이 보통은 2개죠. 근데 이렇게 날씬하신 사회자님도 2알. 저같이 이렇게 몸이 뚱뚱한 사람도 2알. 만약에 저한테 약물이 적당한 양이라면요. 약물 과다를 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날씬한 분한테 맞는 약물이라면 저는 약물 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밀의학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뚱뚱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 유전자 타입이 어떤 사람,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떤 사람들은 2.3알. 그리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1.2알 먹어도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정밀의학이 되는 겁니다. 그 양뿐만 아니라 약 내용하고도 상당히 관계됩니다. 예를 들어가 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25%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75%는 우리가 약을 잘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암이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 대부분은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안 되는 분은 그 약을 먹으면 진짜 안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의학이라는 그 방향이 정해지면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신약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나
정밀의 의료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요. 사실 그 38%의 우울증 환자에게는 첫 처방전이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또 40%의 천식 환자, 또 43%의 제2당뇨병 환자, 그리고 50%의 관절염 환자, 이건 좀 더 심한데 70%의 치매 환자에게는 첫 처방전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반적인 상황 하나만을 위한 약을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써왔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에 의한 그 지노타입에 의한 환자의 분류뿐 아니라 이 환자의 질환, 그리고 이 환자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이력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굉장히 아주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그 그룹별로 특별한 그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약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밀 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밀 의료에서 그러면 누구 만나야 되나, 이 정밀 의료를 위해서 어떤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지금까지 가졌던 산업 생태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의료와 정밀 의료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기회거든요. 전 나라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곧 4차 산업혁명까지 일으키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거를 산업에 적용을 시킨다면 전 국민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해주신 것이 데이터는 모으되 잘 모아야 된다. 그걸 데이터 정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 정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한 기준점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 보기 바쁘고요. 다른 부처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모을 때 반드시 출발점은 같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아마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저희가 환자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처방이나 진단을 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겠죠. 지금 보통은 이제 IoT라는 말이 요즘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가지고 여러 사물들한테 사물 인터넷을 심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 말은 여러 사물에 센서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계를 많이 하는데 시계에다가 혈압을 재는 거 아니면 맥박을 재는 거 아니면 심장의 파형을 재는 걸 재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ST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파형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작아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능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를 많이 봅니다. 뭐 요만한 손바닥만한 물체를 가지고 아픈 사람 심장이나 머리에 딱 대면 머리에서 막 출혈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내고 아니면 레이저 몇 개만 있으면 치료가 다 끝나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하게 생긴 그 의료 장비를 손바닥만하게 집적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밀도를 다 이렇게 좀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실험실 기반에서 실험실에서 복잡하고 거대한 장비를 써가지고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질병은 요것만 알아내면 딱 집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걸로 가면 좋은데 그게 정확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같은 데서 갈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손바닥만한 것보다는 집채만한 의료기기가 훨씬 정확하고 좋긴 합니다. 근데 점점 사용활이 지나가면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그런 유익한 그런 것은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변기에다가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요즘 낙상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든가 가능한 부분도 많긴 하지만 변기에 있는 센서는 오래 지나면 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센서의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아니면 오염물질이 묻어가지고 또 성능이 저하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 아마도 조금씩 그 센서의 기능이 좋아져서 그런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격 진료 쪽에서 사실은 좀 시골이나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병원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IoT나 그걸 하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큰 병원 가보십시오. 가서 뭐 체온 재고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을 정확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의사한테는 그건 다 이미 전달된 거고 실제로 의사는 그 데이터 보고 이제 더 중요한 병이라든지 이런 데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밌어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다이어트인데요. 예. 다이어트 여성들의 큰 그 로망이죠. 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체질에 가장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침 한 방울 딱 뱉어주면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해봤더니 유전체 분석에 의해서 다이어트 추천을 하니까 1년 사이에 유전체에 적합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6kg이 빠졌고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뭐 좀 덜 먹고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2kg밖에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둘레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저도 어디 가서 지금 침을 한번 뱉어봐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어디서 있습니다. 뱉을 수 있나요? 안 하셔도 되는데. 침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유전체 쪽에서 보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근데 뭐 술을 먹든 다 뚱뚱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 탄수화물 소화하는 효소가 그 보통 사람들은 뭐 한 6개 있다면 그 7개, 8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최고 많은 사람은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은 12개까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도 다 소화시킵니다. 물만 먹어도 이제 살이 찐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 하면 나중에 힘이 없고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또 요요 현상이 있어가지고 또 하면 금방 회복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침 한 방울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 그 패턴이 몇 가지 있는 것만 분석만 하면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패턴하고 우리가 관계되는 게 뭐 아껴만 제품화되고 또는 그게 상용화 된다면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굉장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체를 알고 해결하는 거랑 안 그러면 자기를 막 학대하잖아요.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막. 그리고 막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전체를 알고 거기에 적합하는 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자유와 해방일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저는 근데 이런 게 사업성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구현이 되려면 좀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을까요? 시간과 노력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들 하셨는데 수학적으로는 제너럴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해라고 그러죠.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에 다 맞게 정답을 주는 경우고요. 특이해라고 하는 특수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아밀라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다이어트도 그렇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지금 환경들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은 지금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유전체 타입이라든가 혈액형, 나이, 성격,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그리고 가족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동반되고 있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자들을 잘 고려해서 나한테 주어진 질병에 대응하도록 약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적은 양을 먹고도 빨리 나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서 약을 처방한다면 그건 일반해에 해당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 좋은 사람은 빨리 낫고 운 나쁜 사람은 오래 걸리고. 운이 아니었다는 운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몸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분석한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진단한 처방 같은 것들의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뢰도는 좀 어떤가요? 사실 미국의 종양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이제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 의사하면 왓슨이잖아요. 왓슨 같은 경우에는 그 5대 암에 대해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사실은 보이고 있어요. 대장암이 98%고요. 췌장암은 94%, 자궁경부암은 100%의 진단 정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그 초기 전문의의 경우에는 오진율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컴퓨터라는 놈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은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죠. 부럽네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정보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율 같은 것에 실수가 없어서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복잡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 위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과 자웅을 겨루고 사람이 더 특히 그 아주 경험이 많으시고 또 굉장히 그 직관력이 뛰어나신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 팩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은 아마도 컴퓨터가 앞으로는 지금도 더 잘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인공지능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4, 5년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이 6분의 1로 단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축이 되는 게 큰 무리가 없을까요? 저는 약을 개발하는 쪽 전공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후보 물질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상 물질이 돼서 선도 물질도 있고 임상시험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약을 또 디자인하거든요. 이 약이 어떤 화학 물질을 조합을 시킨다. 그리고 체내에는 얼마만큼 오랫동안 남아있게 할 것이다. 먹는 주기는 얼마로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약의 기전을 봐서 질병에는 어떤 효과를 줄 것이다 하는 거를 마치 자동차 설계하는 것처럼 다 디자인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많은 과정들이 후보 물질들이 몇만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몇십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면 다 찾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떼어다가 맨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아서 거기서 막 이제 찾아가지고 최종에 최적화되어 있는 물질을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딱 준다면 빙고가 되겠죠. 그렇다면 첨단 과학과 융합된 의료 기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과학은 발전을 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보다 인간이 편리하고 안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학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뒤에서 저지르는 많은 나쁜 일로 우리가 적발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 같고요. 과학자들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지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아까 이 진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게 잘 들여다보시면 1차 학습시키고 2차 학습시키고 3차 학습시켜가지고 진단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고요. 처음에 얘가 무식할 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줘야지 컴퓨터도 잘 이해를 하고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지 우리 보통 정크인, 정크아웃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썼거든요. 좋지 않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오래 걸리고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올바른지 아까 제약을 할 때도 디자인할 때 많은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백 데이터들이 정말로 올바른지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인류한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AI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미래 의료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어릴 때 뭐 어느 대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항상 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융합이라는 차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이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요즘 뭐 초연결도 하고 연결되게 되면 야 무한한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분들이나 임 박사님 말씀 듣고 야 희망이 굉장히 크구나. 뭐든지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한 박사님 어떠신가요? 일단은 의료 현장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랑 엄청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젊은 학생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컴퓨터랑 친해지세요. 그러면은 미래가 열립니다. 예, 저는 오늘 희망을 하나 봤는데요. 저한테 자꾸만 운동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밀 의료 차원에서 운동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유전체 검사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운동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정밀 의료 부분에서 저한테 운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진단을 해줬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누가 책임지지? 이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네, 학생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과학 강연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질문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쪽 연구를 하고 싶은데 대학교 가면 무슨 전공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는 무슨 전공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의료 쪽으로 결국은 수혜자가 되는 것은 온 국민,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의료 기술을 생산하는 것은 모든 전공에서 생산을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의료로 지향을 하게 돼 있다.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떠오르는 직업들을 늘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의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조금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기술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의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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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